투자를 초반에 하실 때 초반기에는 뭐 1,000만 원을 모았든 뭐 1억을 모았든지 간에 투자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를 권합니다. 초기 3년 정도. 잠시만요.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요? 한국투자신탁운용, 그죠? 김기백 팀장님. 네. 현직 펀드 매니저. 네. 근데 이제 저희는 딱 이제 가늠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현직 펀드 매니저인데 오후 3시에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패장 종가 신경 안 쓰고 네. 외부 나와도 되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저는 한국투자 신탁 운용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11년째 이어오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펀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한투 운용이 계열이 이제 비슷하게 두 개가 있잖아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한국투자밸류 자산운용. 한국 밸류 자산, 예. 어려워. 맞습니다. 한국밸류 자산운용. 네, 맞습니다. 거기 예전에 이제 이채원 의장님이 계시던. 네. 근데 거기는 한국밸류 자산운용은 대표적인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 하우스로 유명한데 네. 한국투신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략들이 다 같이 있는 하우스라고 생각을 하면 네, 되나요? 종합자산운용사죠. 종합자산운용사. 네네. 그 중에서도 우리 김기백 팀장님은 가치주 펀드. 네. 중소 밸류 펀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펀드고요. 네네. 이제 중소형 펀드랄지 아니면 가치형 펀드랄지 이제 배당형 펀드까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한경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펀드 대상 베스트 펀드 매니저. 당시 2명 꼽았는데 사무 부문에서는 그 DS 자산운용의 이한영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공모 부문에서는 김기백 팀장님이. 네네. 그러면은 그 전에도 어떻게 조금 직접 투자를 하시다가 펀드 매니저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이제 대학교 때 사실 2004년도에 매일경제신문을 읽으면서 네네네. 그때 당시 때 이제 제가 방위산업체병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네. 인천까지 출퇴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루에 출퇴근 시간이 왕복 한 3시간 반 정도?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이라 할 게 네. 없으니까 제가 공대생이었지만 이제 신문을 한번 읽어보자 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주식을 하게 됐고 근데 그때는 어떤 스타일로 처음에 시작을 하셨어요? 그때는 스타일을 할 것도 없는 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다 네. 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인생 첫 투자 종목이 사실은 지금의 현대제철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때 INI 스틸이라고 아하. 예, 이제 인천제철소였는데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처음 투자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 투자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물론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지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투자 경험을 조금 쌓으시다가 아예 그냥 이쪽 자산운용 업계로 들어오신.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그 자산운용 업계 들어오실 때 대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다라는 걸 이제 커리어로 적고들 들어오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도 좀 있었나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사실은 주식 쪽보다는 이제 파생, 선물 옵션 쪽 금융공학 동아리를 했었어요. 오, 대학교 때. 공대생이었다 보니까 금융공학 쪽으로. 예, 그쪽을 했는데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예, 예. 이거는 이해가 너무 안 된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투자는 계속 경험을 해왔던 상황이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주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셈이죠. 파생 상품 네. 투자하는 동아리로 네네. 가치 투자 동아리가 아니라. 아니에요. 예. 근데 금융공학 파생 상품 투자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쪽으로는 잘 안 됐던 거네요. 그러니까 공부 자체도 어려웠고 네. 사실 파생으로 단기간에 고수익도 여러 번 거뒀는데 예. 끝이 되게 안 좋았던 거죠. 예. 1,000만 원을 대부분이. 투자해서 한 달 반 만에 5,500만 원이 됐는데 우와. 그게 다시 100만 원이 돼버린. 네. 근데 사실 파생 상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 단편적인 경험인데 파생 상품 큰 부를 일구어 놓으신 분들도 네. 이걸로 뭐 부동산이나 빌딩을 이렇게 빼놓지 않고 예. 이걸로 또 파생을 계속 하셔. 몇 배 레버리지 하다가 이게 요만해지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너무 큰 어떤 투자 대상군이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제 이게 꾸준하고 좀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투자에 대해서 되게 목마름이 컸던 것 같아요. 예. 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되게 일찍 경험하신 거예요. 예, 변동성이 너무 큰 투자를 맨 처음에는 즐긴다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에는 그런 어떤 업다운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
남는 어떤 정서적인 거, 뭐 계좌도 안 좋았겠지만 남는 어떤 정서적인 느낌이 너무 이게 없는 거죠. 뭔가 쌓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잃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너무 강하니까 뭔가 좀 꾸준하고 좀 지속적인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는 그런 투자는 없을까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대학교 때 겪으셨구나. 네. 저희는 되게 그거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 과정, 내가 성장해 나가는, 배워나가는 여정, 그게 없으면 나중에 허망이 아니라 무망감에 빠져버린다. 결과가 있건 없건 간에. 네네. 근데 그거를 대학교 때 겪으셨다. 5,500만 원이 100만 원이 네. 되는 마법을 겪어보시고. 네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제대로 한번 투자를 배워봐야겠다라고 혹시나 이제 정신을 차리신 게 대학교 때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실 초년생까지 위험한 투자를 좀 즐겼었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였던 거죠. 그때는. 예. 근데 이제 결국에는 2013년도에 이제 제 스승님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꾸준히 쌓아 나갈 수 있는 그런 투자의 어떤 방법론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예. 그 전까지는 김기백 팀장님이 사나이 기백으로 파생상품으로 몰빵을 하다가 네. 이제 100만 원으로 만들고 제대로 이제 가치 투자. 그러면 그때 2013년에 만나셨던 스승님이 혹시 누구실까요? 엄덕기 매니저라고 네네네. 그 이채원 의장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밸류 자산 운용을 세웠었을 때 예. 함께 했었던 멤버이기도 하고 예. 지금 예. 에이펙스 자산운용의 최용필 대표님과 더불어서 대중들은 모르지만 예. 주시장 내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셨던 분이었고요. 엄덕기 펀드 매니저님은 지금 혹시 현업에 계시나요? 어디? 현업에는 안 계시고요. 네, 은퇴 예. 하신 거예요? 네네. 저희 섭외 리스트에 올리려고. 은둔형 고수 좀 나서야지. 은둔형.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고수들은 밖에 잘 안 나서시려고 하는데 네. 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섭외한테 3, 4년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김기백 팀장님도 미디어 노출 거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도 최준철 대표님하고 하는 대담이니까 나가셨던 걸로 알고 있고. 예. 최준철 대표님한테 제가 막 얘기를 했죠. 저희 김기백 팀장님 좀 어떻게 소개 좀 해달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때 처음에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2013년도. 이제 그때 이제 엄덕기 매니저와 함께 이제 주식을 하면서 네. 이제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좀 반복 가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단기간의 고수익보다는 계속 쌓아나갈 수 있고 그리고 투자라는 게 초기 때 수익률보다는 중반, 후반 수익률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복리의 어떤 효과, 마법 효과 이런 것들도 다들 알고 계시지만 네. 사실 워렌 버핏도 재산이 굉장히 사람들이 입이 벌어질 정도로 재산이 증가하기 시작한 건 50대 네. 때부터인 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중반, 후반의 수익률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약간의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도 괜찮은데 이게 이제 좀 잘 닦아지지 않으면 견고한 어떤 투자 프로세스나 어떤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제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엄덕기 매니저와 함께 하면서 반복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들을 벌 때도 이제 한두 번 미팅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미팅은 몇 번 했지만 그 기업을 계속 쭉 관찰하는 거예요. 오랜 기간. 사업 보고서도 뭐 계속 뜯어보고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네. 또 이 회사의 어떤 특성, 비즈니스 특성, 경쟁 우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는 모르거든요. 그냥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지금 당장 이익이 잘 나오니까 그냥 이 회사 좋아 투자 이것보다는 이 회사가 왜 잘 될 수 있는지 왜 경쟁 우위가 있는지 왜 또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기열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종목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그 뭐 페이퍼 한두 번 보고 혹은 탐방 한번 갔다 오면 이제 딱 꽂혀가지고 사는데 네. 그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나고 네. 여러 번 트래킹을 하다가 투자를 집행하시는 그렇게 투자 의사결정을 내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엄청 이렇게 티가 나진 않지만 이게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듦을 느꼈어요. 예. 제가 이제 원했던 거는 사실은 큰 어떤 대박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하면서 잃지 않는 투자를 원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향성을 충족시켜 줬었던 어떤 주식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잃지 않는 투자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가치 투자의 시작일 수도 있고 버핏 네. 옹께서도 항상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래요. 아무리 잃지 않는다고 그래도 벌어야 투자 아니냐. 그렇죠. 근데 이제 지켜보시다가도 지금이니 약간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한 1, 2년 지켜봤어. 네. 지금이다라고 판단되는 포인트는 혹시 어떤 거였을까? 예를 들자.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매출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짐들이 보여지는 때 아무래도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네. 저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기업이 지금 좋은 상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기업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게 주가에 얼마큼 반영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지 못하고 투자를 하면 물론 단기간에 수익을 벌 수도 있지만 네. 이게 판단 근거가 없는 거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음 투자는 과연 안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담을 못하는 부분이고 확률적으로 볼 때도 저는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투자를 초반에 하실 때 초반기에는 네. 뭐 1,000만 원을 모았든 뭐 1억을 모았든지 간에 투자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를 권합니다. 초기 3년 정도. 잠시만요. 원금을 변경하지 않는 투자요? 초기 3년 정도는 예.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예. 뭐 투자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잘 되면 1,000만 원으로 50% 수익이 났으면 500만 원 벌었지 않습니까? 그럼 1,500만 원이 되겠죠? 1,500만 원이 되는데 그건 괜찮은데 네. 내가 사람 마음이 1,000만 원 투자가 아니라 내가 5,000만 원 투자였다면 2,500을 벌었을 텐데 라는 가정법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람의 마음이 이제 크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하락하더라도 예. 결과가 똑같아지는 게 투자 원금이 무조건 커져요. 그러니까 예. 투자를 실패했어요.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으면 되게 막막하잖아요. 500만 원에서 다시 1,000만 원 가려면 100% 수익을 거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50% 잃은 상황에서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내가 100%로 바로 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보통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고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고통을 지우기 위해서 원금을 추가로 투입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만 더 투입하면 50%만 내도 원금이 본전이고 1,000만 원을 더 투입하면 33%만 내도 본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 원금이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투자가 처음에 잘 되든 안 되든 결과값이 똑같아요. 그냥 자기 돈 끌어와서. 네. 네. 근데 이제 투자 원금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내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예. 나의 어떤 경험과 실력이 네. 그만큼 그 정도의 돈을 다룰 수 있을 때 투자 원금을 늘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과정 없이 바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어떤 마음이 앞서게 되죠. 아무래도 수익률이 많이 나게 되면 모든 게 다 쉬워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렇죠. 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또 크게 돈을 잃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 원금을 이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3년 정도는 왜 3년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주식시장 사이클이나 산업 네. 사이클이 3년 정도면 보통 소사이클 하나 정도가 지나갑니다. 네. 그래서 좋은 거랑 나쁜 거를 다 경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지 적극적인 주식 투자가 나한테 기질상 성향상 맞는지 아하. 거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세울 수가 있어요. 요쯤 돼서 이제 돈을 좀 잃었어도 이건 물타기는 아니고 계좌타기라고 해야 되나? 본인 돈 끌어와서 이 이야기에 공감되시는 분, 저거 내 얘기인데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내가 지금 5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인지 1,0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인지 3,0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실력인지 마치 개인 투자자여도 남의 돈 맡아서 하는 펀드 매니저처럼 한번 빙의가 돼서 네. 나의 실력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네, 경험과 실력에 맞게. 경험과 실력. 근데 그 경험도 종목 분석도 기업 분석도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오랫동안 또 관찰을 해서 많은 분들은 그거 같아요. 차트 몇 번 보고 단시간 내에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데 네. 근데 김기백 팀장님의 타이밍이란 수년 동안을 이렇게 보다가 네. 매출이 증가할 조짐이 보이는 그 시점이 네. 네. 타이밍이 되겠네요. 그 시점이 타이밍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안 알려진 상태. 증권사에서 리포트나 네네네. 이게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주가가 또 그 가격이 아닐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 그 가치를 충분히 프라이싱 하지 않는 상태일 때 주로 투자를 하게 되고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될 때 투자를 합니다. 네, 소외될 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는 두 가지 함의가 있거든요. 사실 소외된 종목들이 더 오랜 기간 소외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식을 사야 된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거는 네. 이 회사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살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 그 회사가 지금은 소외되어 있지만 이 기업은 굉장히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 가치를 주식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어떤 자기만의 합리적인 판단이 들어섰을 때 소외됐을 때 살 수 있다라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은 특징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도 혹시나 보고 계시는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소외주라고 해서 진짜 저기 돈 못 벌고 저기 이제 쩔어 있는 게 다 소외주라는 게 아니고 예. 소외주인데 얘가 가치주로 탈바꿈할 수 있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경쟁력이 굉장히 있는 기업인데 네네네.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은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할 때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해당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익의 질. 네. 이익의 질이란 어떤 거냐라고 보면 네. 결국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말합니다. 네. 어떠한 경쟁이 붙어도 어떠한 매크로 변수의 변화가 있어도 그 기업의 이익의 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어떤 이익의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을 저는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이익의 질이 좋은 기업이 소외되었을 때 사는 거지 그냥 소외되어 있는 기업을 사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죠. 네. 소외되어 있는 이유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매출 성장의 조짐이 보이는 그 시점도 계속 노려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근데 약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항상 그 소외주 이야기하면 만년저평가는 만년저평가로 가고 또 막 유행도 빠르고 쏠림 현상도 심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너무 양극화되지 않나요?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사실은 어떤 워낙 유동성이 과잉 공급됐던 시절이 길었잖아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가치주 투자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에서 거의 탈락되는 분위기까지 갔었던 게 사실이고. 가치주라는 게 있었나? 막 예,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약간 교과서로만 남아 있는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종목 기업들이 이 회사들이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 딱지가 딱 고정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어떤 산업에서 그 산업이 쭉 성장을 할 때 거기서 충분히 잘하는 기업들은 성장주인데 네. 그 산업의 성장률이 낮아지는 시기가 오면 그 사이에 많은 어떤 돈을 벌어서 자산 가치를 이뤄놓은 기업들이 또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 또 다른 어떤 산업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을 통한 아이템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시 또 성장을 하면 또 성장주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다 성장주다에 사실은 목을 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 자체의 어떤 경쟁력, 네. 그 기업의 어떤 특성, 그 기업의 이익의 질, 자본의 수준, 경영진의 어떤 퀄리티, 뭐 믿을 수 있는 기업인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복합적으로 좀 따져봐서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분법에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큰 실수와 낭패를 보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고 봅니다. 양쪽 진영 모두요.